친정에 벌초 같이 가자 했더니 내가 예촉이 돌리는 머슴이냐며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 참 서글프고 기가 막히지요. 이 지독한 무시 끝에 어떤 반전이 기다릴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은 요즘 들어 제 남편이 입에 달고 사는 소리입니다. 정작 본인이 제 부모님께 어떻게 행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진짜 자식 자격도 없는 인간이 누구인지 지난 4월 한식날 저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 전 거실 소파에 누워 대기업 부장 유세를 떨던 남편에게 제가 말을 건네며 시작됩니다. 당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비워두면 안 돼?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귀찮다는 듯 대꾸하더군요. 왜? 나 다음 주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 앞으로 다가가 남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가 한식이잖아. 친정 벌초 때문에 그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고개를 팩 돌리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처가 벌초를 내가 왜 가?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 남편의 매정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꾹 참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아빠 작년 추석에 벌초하다 허리 크게 삐끗하신 거.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텔레비전 볼륨을 더 높이더군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래? 다 나으셨겠지. 남편의 무신경한 반응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으셨어. 병원에 몇 번씩 다니시는데도 아직 제대로 못 걸으셔. 올해 한식 벌초는 아빠 혼자 절대로 못 하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예촉이 좀 돌려줘. 그제야 남편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상체를 일으키더니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처가 예촉이 돌리라는 거야? 아니, 사위가 장인어른 아프시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피식 콧방귀를 뀌며 멸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처가 예촉이나 돌려주는 머슴이야? 내 주말 가치가 얼마인데. 머슴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쿵쾅거리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럼 아픈 노인네 혼자 그 넓은 산소를 다 하라고? 남편은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대며 귓등으로도 안 듣는 조로 짓거렸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사람 쓰라 그래. 사람 쓸 돈도 없어? 귀찮게 시리 장인어른은 왜 나이 생각 안 하시고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두셨대? 돌아가신 조상님 무덤까지 들먹이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가 갈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 말이 쉽네. 처가 일이라면 아주 돈 몇 푼으로 때우는 게 당연한가 봐. 남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살림만 하는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깔끔해.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는데 며칠 전 남편의 스마트폰 문자 내역에서 우연히 보았던 내용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네 집안 문중 벌초 모임에는 대기업 부장 체면이 중요하다며 저한테 묻지도 않고 찬조금을 50만 원이나 보냈더군요. 심지어 다음 주 주말에 시댁 친척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동해야 한다며 본인이 직접 대형차 운전기사까지 자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기 집안 체면을 위해서는 돈과 주말 시간을 통째로 바치면서 아픈 장인의 벌초는 돈 몇 푼짜리 귀찮은 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가를 철저하게 아래로 보며 급을 나누는 남편의 가식적인 모습에 제 가슴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대학교 1학년인 제 아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무서운 눈빛으로 제 아버지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빌지 마. 내가 갈게. 남편은 자기 아들이 나오자 혀를 찢 차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자식 새끼가 돼서 맨날 내 엄마 편만 들더라. 사내놈이 공부나 하지 무슨 벌초야. 하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할아버지 편찮으시다는데 바빠도 당연히 가서 도와드려야죠. 엄마, 이번 벌초는 내가 도와서 할게요. 남편은 끝까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바라보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받으며 시골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싹싹하게 예초기를 챙겨 매더군요. 할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예초기 많이 돌려봤어요. 걱정 마시고 이리 주세요. 친정아버지는 허리를 짚고 겨우 걸어 나오시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을 하네. 그런데 이서방은 안 오냐? 저는 아버지가 속상해 하실까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우물우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서방이 회사 일 때문에 몸살이 심하게 나서요. 오늘 같이 오려고 옷까지 다 챙겨놨었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못 일어났어요. 제 거짓말을 들으시던 친정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다독였습니다. 내 딸아, 사위놈 핑계대느라 그렇게 우물쭈물할 필요 없다. 내가 이 나이 먹고 그것도 모를까? 작년에 내가 벌초하다 허리 부러져서 병원 전전할 때도 그 잘난 이서방 놈은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하던 놈이다.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 자리에서 과수원 농사 지을 때도 똑같았지. 너랑 내 손주는 그 떼약볕에 땀 흘리며 복숭아 봉지 씌우고 수확하느라 등골이 휠 때 그 뺀질이 사위놈은 나 복숭아 알레르기 있잖아 하면서 박 근처에도 안 오더는간 아니냐? 알레르기는 무슨 놈의 알레르기. 마트에서 복숭아 통조림은 혼자 홀짝홀짝 잘만 처먹는 놈이. 아버지가 이미 남편의 그 얄미운 행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그런 서방 만나서 아빠 속만 썩이고.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훨씬 단호하고 묵직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할 거 하나 없다. 그동안 저 뺀질이 사위놈 눈치 보며 사느라 네가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날 아들은 듬직하게 예초기를 메고 무덤가의 잡풀들을 거침없이 깎아나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평생 처가 일을 피해 다니던 사위 대신 땀을 뻘뻘 흘리며 무덤을 가꾸는 손자의 등 뒤를 보며 연신 고마워하셨지요. 그렇게 벌초를 모두 마치고 지친 몸으로 서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불쾌한 풍경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가 찬다는 듯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머슴 구해서 벌초 잘하고 오셨나 보네. 둘이 아주 다정해 죽겠어. 아들은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방으로 쓱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저를 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새끼 키워나 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지 애비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말이야. 자식 앞에서도 끝까지 위선과 가식을 떠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체면과 돈, 내가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 비장한 다짐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될 줄은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식 벌초를 다녀온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거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앉자마자 제 방에서 나오는 아들을 째려보며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새끼 키워나 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지 애비가 아주 우습게 보이지. 그 유치한 비아냥에 아들은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배고프다. 우리 아들 고생했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지. 얼른 앉아. 제가 아들 밥 공기를 채워주는데 소파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식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수증 뭐야? 이번 달 마트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웬 한우를 이렇게 사재 꼈냐고. 남편은 영수증 뭉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저를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아들이 하루 종일 그 넓은 친정 산소에서 무거운 예촉이 돌렸잖아요. 기운 차리라고 고기 좀 구워줬어요. 제 차분한 대답에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가 가고 싶어서 간 벌초인데 왜 내 돈으로 한우를 대접해? 내 등골 빼먹을 일 있어? 그 순간 수저를 들던 아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등골 빼먹는 건 아빠 같은데요. 할아버지 병원 다니실 땐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아비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내주는지 몰라?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장남 유세를 떨자 아들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응수했습니다. 아빠가 내주시는 등록금 아까우시면 당장 이번 학기 끝나고 휴학할게요. 제가 벌어서 다닐 테니까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아들이 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 정신 상태가 이 모양인 거야. 지 애비 어려운 줄을 몰라.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당신 평생 친정 과수원 일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그때도 늘 핑계만 댔잖아요. 제가시 돋친 말에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왜 시비야? 나 거기 갔으면 숨 막혀 죽었어. 그래놓고 마트에서 파는 황도 통조림은 어떻게 그렇게 홀짝홀짝 잘만 먹어요? 통조림 복숭아는 알레르기가 피해가나 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벌개지더니 이내 뻔뻔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가공된 거잖아. 당신이 살림만 하니까 과학적 상식이 없어서 그래. 무식하게 소리만 지르지 마. 평생 처가 일이라면 복숭아 알레르기 핑계를 대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인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제가 뙤약볕에서 복숭아 봉지를 씌우느라 등골이 휠 때도 혼자 에어컨 밑에서 통조림을 까먹던 뺀질이었지요. 남편의 그 이기적인 실체를 완전히 깨닫고 나니 저 역시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의 자산 흐름을 남몰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며 다져진 금융 지식이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가려다 안방 서랍장을 뒤적거리는 남편의 수상한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당신 이 밤중에 안방 서랍에서 뭐해? 뭘 그렇게 열심히 뒤져? 제 인기척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서류를 등 뒤로 숨기더군요. 아무것도 아냐. 옛날에 받아둔 계약서 좀 찾으려고. 당신이 내 서류 만졌어? 내가 당신 서류를 왜 만져?
거기 우리 집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다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 알았어, 알았다고. 왜 사람을 도둑놈 보듯 쳐다보고 난리야? 짜증나게. 남편은 괜히 화를 내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며칠 뒤 식탁 위에 떨어진 우편물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재발급 안내장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우편물을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보안카드는 갑자기 왜 재발급 받았어? 기존 거 잃어버렸어? 남편은 안내장을 낚아채듯 빼앗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갑자기 안 보여서 새로 신청했어. 당신은 왜 남의 우편물을 뒤져보고 난리야? 우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주소로 온 우편물인데 내가 보면 안 돼? 당신 요즘 큰돈 쓸 일 있어? 제 날카로운 질문에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대기업 부장 특유의 취조조로 밀어붙였습니다. 무슨 돈 쓸 일이 있어?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사사건건 사람 의심 좀 하지 마.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공동명의 자산을 건드리거나 다른 짓을 하려는 남편의 이상 징조가 제 레이더망에 완벽히 걸려들었습니다. 그 불길한 징조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아주 추악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서슬 퍼런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한 달 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스마트폰 화면에 번쩍이며 뜨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고상한 척하면서도 뼈가 가득 찬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예, 나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내 생일 말이다.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이번 달이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편하게 밖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찢차며 목소리 톤을 단숨에 높이시더군요. 식당에서 먹으면 돈만 비싸고 정성이 없잖니. 이번엔 우 친척들까지 다 불러서 집에서 대접할 거다. 외가 친척분들까지요?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는 힘들 텐데요. 다 모여봐야 한 20명 좀 넘을 게다. 고모네 식구들이랑 작은아버지네도 다 오기로 이미 얘기 끝냈다. 20명이라는 숫자에 기가 막혔지만 시어머니의 상식 밖의 요구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대기업 부장인데 대충 먹일 순 없잖니. 한우 갈비찜이랑 잡채는 기본으로 넉넉하게 해라. 거기에 이번에는 살이 오동통하게 꽉 찬 특대 러시아산 대게를 한 박스 사다가 상에 좀 올려라. 어머니, 대게는 집에서 찌는 것도 일이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무리예요. 찌는 게 뭐가 일이냐. 큰 솥에 넣고 쪄내면 끝이지. 그리고 친척 어르신들 손에 양념 묻히면 보기 흉하니까. 네가 상 옆에 딱 붙어서 가위로 대게 살만 쏙쏙 다 발라내서 대접해라. 그래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니. 돈은 단 1원도 보내주지 않으면서 20인분의 한우 갈비찜에 자연산 도미찜 그리고 특대 대게 살까지 발라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장남 체면 살려주는 무료 시녀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저런 뻔뻔한 말이 나올 수가 없었지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일단 차분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 75세 생신상 친척들 20명 불러서 우리 집에서 차리라 하셨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낮에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당신 요리 솜씨 좋은데 친척들한테 대접해야 내 어깨가 으쓱하지.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20인분 한우 갈비찜에 대게찜을 나 혼자 집에서 다 하라고요? 제 날카로운 다그침에 남편은 오히려 짜증 가득한 얼굴로 미간을 찌푸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대기업 부장 와이프가 되어서 시어머니 생신상 하나 못 차려? 장남집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장남집이면 내가 시녀처럼 친척들 댁에 살까지 옆에서 다 발라 바쳐야 해요? 어머니 돈 한 푼 안 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치며 그놈의 장남 콤플렉스를 무섭게 폭발시켰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마음으로 모이는데 왜 자꾸 구차하게 돈돈거려? 내 체면이 중요해. 돈 몇 푼이 중요해. 내 처가 벌초 가자고 했을 땐 머슴이냐며 소리 지르던 사람이 자기 집안일은 당연하게 요구해요? 그거랑 이거랑 같아? 살림만 하더니 아주 대가리 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는구나. 알아서 차려. 내 체면 구기기만 해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한심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그 대단한 체면, 내가 어떻게 박살 내주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반격의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이 다가와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며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 합격했어. 비행기 값이랑 초기 체류비가 조금 필요한데. 자식의 기쁜 소식에 제가 서류를 보며 기뻐하고 있을 때 방에서 나온 남편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놈의 교환학생이야. 집에 돈 없다. 사내 자식이 자립심이 없게 어디 부모 등골을 빼먹으려고 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보태줘요?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서 나약한 거야. 유학비? 지가 알바해서 벌어가라 그래. 난 1원도 못 주니까. 아들은 큰 상처를 받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대단한 교육관이라도 가진 척 뻔뻔하게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자식에게는 그 아까운 현금 몇백만 원 때문에 자립심을 운운하며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추악한 진실은 모두가 잠든 자정이 넘은 시각에 베란다 쪽에서 아주 은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남편이 베란다 문을 꼭 닫고 시어머니와 비밀 통화를 나누는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머니, 예. 저예요. 밤늦게 죄송해요. 아까 낮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째지는 목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야, 네 동생 전세돈 5천만 원 급하다는데 마련했냐? 은행에서 대출은 확실히 알아봤어? 남편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올려달라는 전세금 어떻게든 제가 마련할게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쓸데없는데 나가는 돈부터 제가 싹 다 잘라버렸으니까 무조건 돈 만들어줘요. 그래, 역시 우리 집안에는 우리 장남밖에 없다. 네 동생 길바닥에 나앉는 꼴은 안 보겠네.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네, 어머니.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어머님이 오빠 믿으라고 큰 소리 치셔도 돼요. 그 추악한 모의를 실시간으로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짓밟아 시댁 동생의 전세금을 대주려는 남편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달 남편이 밤중에 안방 서랍을 뒤적거리며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았던 그 불길한 징조가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이 내 명의와 우리 부부의 전 재산에 더러운 손을 대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베란다 문을 박차고 열어 소리를 지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러 그들의 추악한 음성이 담긴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증거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이 기생충들아, 감히 내 자식 미래를 망쳐서 아가씨 배를 채워주려고 해? 어둠 속에서 비열하게 속삭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댁 식구들이 가장 화려하게 웃을 그 생신날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베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은밀한 모의를 녹음한 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전세인 상분 5천만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식의 유학 자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잘라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날이 밝자마자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유난히 다정한 척 가식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오늘 낮에 동창들 만나러 나간다고 했었나?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맛있는 것도 먹고 늦게 들어와. 속이 뻔히 보이는 그 다정한 배려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받아주었습니다. 네, 당신도 회사 일 바쁘니 오늘 서로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잘 됐네. 아니, 내 말은 집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남편은 서둘러 출근길에 올랐고 저 역시 낮 시간이 되어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제 스마트폰으로 요란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방에 설치해둔 반려견 홈캠의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습니다. 평소 강아지가 아빠를 지독하게 싫어해서 아빠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탓에 설치해 둔 카메라였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화장대 깊숙한 서랍을 거칠게 뒤적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침대 밑에 있던 우리 강아지가 남편을 보고 격렬하게 짖으며 카메라 앞에서 이를 드러냈습니다. 아이씨, 이놈의 똥개 새끼가 왜 안방에 와서 난리야. 저리 가, 저리 안 가. 남편은 강아지를 쫓아내며 서랍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찾아내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화면이 멀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 걸린 무언가였습니다. 돈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을 꾸미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저는 주저없이 남편의 직장 근처와 주거래 은행들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 넣은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몇 년 뒤 집을 넓혀 가려고 피땀 흘려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비록 명의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 생활비와 부부의 노력이 절반씩 들어간 엄연한 공동의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남편이 주거래로 이용하는 시내 은행 지점으로 단숨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상대로 대기석에 당당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와 적금 통장을 보며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 자태에 실망을 넘어 차가운 이성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다가가 남편이 창구 직원 앞에 앉아 통장을 밀어 넣는 순간 그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대낮에 집안 서랍을 도둑처럼 뒤져서 통장 훔쳐오더니 결국 이것 깨서 네 동생 주려고?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당신이 여기가 어쩐 일이야? 아니, 내 명의로 된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남편이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옆자리 행원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을 차갑게 쏘아보며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신 명의라고 해서 이 돈이 다 당신 건 줄 알아? 우리 집 넓히려고 같이 모은 돈이야. 법적으로 반은 내 몫이라고. 대기업 부장식이나 되어서 은행 창구에서 제대로 망신당해 볼래요? 동생 전세금 5천만 원 주려고 자식 유학 자금 자르는 것도 모자라 우리 미래까지 날리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창구 직원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시댁 뒷바라지와 가족 배신 정황이 낱낱이 까발려지자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던 남편은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로 씩씩거리며 통장과 번호표를 거칠게 낚아채 지갑에 쑤셔 넣었습니다.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서 내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해.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서둘러 은행 문을 박차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가장 위선적인 무대 위에서 남편의 기세를 완벽하게 꺾어놓은 저는 서두르지 않고 은행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급하게 내려오라는 전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초록빛이 완연한 시골 친정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마당 평상에 앉아 계시더군요. 어이구, 내 딸 오느라 고생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 이럴 때 감기 잘 걸리니 조심히 다녀라. 아빠, 전화 목소리가 급하시길래 서둘러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허리는 이제 좀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방 안에서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우려내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내 몸은 의사 선생이 시키는 대로 약 잘 먹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다. 너는? 요즘 집안은 별일 없고 얼굴이 좀 헬쑥하구나. 별일은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서류를 그렇게 펼쳐놓고 계셨어요? 평상 위에는 평생 아버지가 농사짓던 과수원 부지의 신도시 수용 서류와 보상금 통지서가 가득했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최종 토지 보상금 액수는 무려 40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 차가워진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주 단호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작년부터 고생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잖냐. 이 애비는 평생 농사만 지어서 땅만 알지 건물이나 서울 물정은 하나도 모른다. 장인 허리가 부러지든 말든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뺀질이 사위놈한테는 단 1원도 줄 생각이 없다. 괜히 그놈이 복숭아 밥 한 돈 만졌다가 진짜로 두드러기 나면 어쩌냐. 아버지는 서류 봉투에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양식을 꺼내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 중에서 30억 원을 내 계좌로 넣어줄 테니 건물은 잘 알 테니 서울 근교에 매달 임대료 잘 나오는 알짜배기 상가 건물 하나 알아봐라. 처음부터 내 이름 석자로 단독명에 등기치고 평생 떳떳하게 내 인생 살라고 아버지가 다 대줄 테니까. 이제 저 찌질한 사위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30억 원을 내어주며 오직 제 능력과 미래를 믿어주시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평생 처가를 무시하고
머슴 취급하던 남편 뒤에서 숨죽여 살던 세월이 친정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제 자격증으로 보상받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이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멋진 건물 구해서 아빠 기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차분하고도 완벽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내 전문 지식으로 직접 매입할 30억짜리 건물이라는 막강한 방패와 남편의 가식적인 행태를 증명할 홈캠 영상까지 모든 패가 제 손에 완벽하게 쥐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적금을 깨지 못해 시누이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졌는지 거실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군요. 제 얼굴을 보며 애써 태어난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려는 남편을 향해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머리를 굴려봐라. 네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는 그 가짜 체면이 다가오는 생신날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친정에서 아버지가 주신 거대한 기회와 위로를 가슴에 품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는 철저하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30억이라는 엄청난 건물 매입 자금이 쥐어진 줄은 꿈에도 몰랐을 채 여전히 기고만장해 있었지요. 은행 창구에서 저한테 제대로 한 방 먹고 적금을 깨지 못하게 되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지 거실에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더군요. 뒷단에는 동생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져서 밤새 머리를 굴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놈의 장남 체면은 포기가 안 되는지 저녁에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뻔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내일 모레가 우리 엄마 75세 생신인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고모네랑 작은아버지 식구들까지 다 오시기로 했으니까 음식 대충 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신경 좀 써. 남편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짐짓 위험 있는 척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그놈의 집안 체면 아주 상 부러지게 차려드릴 테니까요. 제 대답이 생각보다 너무 순수하고 고분고분하니까 남편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턱을 치켜들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이없게도 입꼬리가 슬슬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대기업 부장 와이프라면 그 정도 속은 넓어야지. 괜히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올려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정성껏 준비해. 장남집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친척들 보기에도 당당하지.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신 한우 갈비찜에 자연산 도미찜 그리고 특대 러시아산 대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냐, 진작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살림하는 여자가 남편 기 좀 살려주겠다는데 맨날 툴툴대기만 하고 말이야. 아무튼 내일 친척들 오면 상 옆에 딱 붙어서 대게 살도 먹기 좋게 잘 발라드려.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베란다로 나가더니 시어머니와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를 탕탕 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적금은 저한테 막혔지만 신용으로 어디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급하게 뚫었는지 기세가 아주 대단하더군요. 동생. 오빠다. 전세금 5천만 원 말이야. 오빠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놨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집안 장남인데 내 동생이 돈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두겠냐? 오빠만 믿고 편하게 자라. 자기 자식 유학비는 아까워서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며 모질게 자른 인간이 지 동생 전세금 앞에서는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구제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지다 못해 소름이 돋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우이의 가식적인 목소리와 남편의 거드름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켜서 최고급 출장 뷔페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한우 갈비찜, 자연산 도미찜, 그리고 특대 대게찜까지 완벽하게 포함된 20인분 최고급 코스를 당일 정오까지 우리 집 거실에 세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사항을 남겨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음식값 250만 원은 당일 현장에서 저희 남편이 직접 결제할 거예요. 세팅이 다 끝나면 남편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바로 결제해 달라고 하세요. 업체 직원은 아주 확실하게 알겠다며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는 장남의 체면과 돈을 한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깨부술 완벽한 준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생신 전날 밤 남편은 내일 들이닥칠 친척들 생각에 들떠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저를 붙잡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 대게는 살이 꽉 찬 놈으로 잘 사왔지? 내일 친척 어르신들 다 오니까 무조건 대접 잘해야 해. 내 체면 알지? 네, 그럼요. 내일 오시는 친척분들 전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실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는 남편을 향해 평소보다 더 인자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지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75세 생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눈을 뜬 남편은 당연히 제가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며 갈비찜을 고우고 대게를 찌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엌은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갑고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양복을 쫙 빼입은 채 멍하니 부엌을 바라보더니 안방에서 가방을 들고 나오는 저를 보고 눈이 동그려졌습니다. 제품에는 평소지를 벌레 보듯 싫어하던 우리 강아지까지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옷은 왜 그렇게 차려입었고 이 아침에 가방은 왜 들고 나와? 음식은 안 차리고 어디 가냐고. 남편의 황당하다는 고함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을 고쳐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친정 내려가. 아버지가 이번에 과수원 보상금 받으신 걸로 나더러 건물 하나 알아보라고 30억 보내주셨거든.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서울 근교에 매달 임대료 잘 나오는 상가 건물 계약하러 가는 길이야. 뭐? 30억? 상가 건물? 당신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해? 장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30억을 주냐고. 당신 미쳤어. 남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나직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당신 평생 친정 과수원 농사 짓고 일손 바쁠 때마다 복숭아 알레르기 핑계대며 코빼기도 안 비쳤지? 아버지가 뺀질거리기만 하던 사위 놈줄 돈은 단 1원도 없다고 하시더라. 괜히 그 돈 만졌다가 진짜로 두드러기 나면 어쩌겠냐면서 말이야. 아, 그리고 나 이제 당신 집안 시녀 노릇 사양할 테니까 오늘 오시는 시댁 어르신들은 당신 돈으로 당신이 깍듯이 보셔.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제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제 품에 안긴 강아지가 남편을 향해 매섭게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강아지도지 애비가 그동안 저지른 얄미운 짓을 다 안다는 듯이 사납게 짖어대자 체면만 차리던 남편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유유히 현관문을 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친정 부모님께 매달 용돈 몇 푼 보내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마치 여동생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숨막히게 했던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무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판 함정에 당신이 고스란히 빠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뷔페업체와의 계약 확인 서류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250만 원이라는 거금의 결제 문자가 남편의 스마트폰에 찍히는 순간 그 억울해할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묘한 승리감이 차올랐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골 친정으로 향하는 길, 창문을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가슴 속에 25년간 묵어있던 응어리가 단숨에 내려가는 듯한 거대한 해방감이 휘몰아쳤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친척들이 가득 들이닥칠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하게 될 완벽한 인과응보의 드라마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친정집 평상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을 시간, 서울 우리 집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75대 생신을 위해 일가 친척 20여 명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제 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지요. 친척들이 모이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장남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지요. 오늘 우리 대기업 부장 큰아들이 있지 엄마 75세 생신이라고 거창하게 대접한다고 하니까 기대들 해.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야무져서 벌써 안에서 다 준비하고 있을 게야.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을 맞이하는 남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제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말입니다. 진짜로 아내가 나갈 줄 몰랐던 남편은 부엌이 텅 비어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체면이 중요했던 남편은 차마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바닥으로 처박힐 게 뻔했으니까요.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태어난 척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부엌이 비어 있자 작은 어머님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 오늘 장남집에서 대게 찌고 갈비찜 한다더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며느리는 어디 가고 냄새도 안 나네. 시어머니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아들. 내 처는 이 시간까지 마트에 간 게냐? 친척 어르신들 다 오셨는데 부엌이 왜 이리 텅 비어 있어? 당장 전화해라. 남편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애미가 급하게 마트에 잠깐 나갔어요. 요리 재료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서둘러 가느라 늦어지나 봐요. 다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편은 가슴이 조마조마해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자 최고급 출장 뷔페 업체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한우 갈비찜, 자연산 도미찜, 그리고 특대 러시아산 대게찜까지 최고급 요리들을 상위에 눈부시게 차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요리에 친척들은 감탄했고 시어머니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남편은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요. 마누라가 내 체면 때문에 뷔페를 불러놓고 갔다고 오해한 남편은 다시 기고만장해져서 거드름을 피웠을 겁니다. 음식 세팅이 끝나고 친척들이 젓가락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 뷔페 업체 팀장이 결제 패드를 들고 남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사모님께서 음식 대금 250만 원은 여기 계신 남편분 카드로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경악했지요.
250만 원은 대기업 부장인 남편에게도 한 번에 긁기엔 손이 떨리는 거금이었습니다. 독박 결제를 자기 카드로 넘겨버렸다는 사실에 남편은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돈이 아까워 미칠 것 같았지만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결제를 마쳤지요. 250만 원이라는 거금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제를 마치자마자 제 스마트폰으로 업체에서 결제 완료와 감사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돈을 긁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즉시 그 집에 있을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식탁 위에 올려놓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할머니 생신 상 앞에 친척들이랑 다 같이 앉아 있어.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오늘 75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반색하며 스피커폰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애미야. 너는 어딜 가고 출장 뷔페만 보냈냐? 그래도 음식은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 근데 너는 언제 오는 게냐?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거실에 모인 모든 친척이 들을 수 있도록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의조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안 가요. 앞으로 어머니 생신상 차릴 일 영원히 없을 거예요. 저 지난주에 친정아버지 벌초 도와드리러 같이 가자고 남편한테 사정했더니 남편이 제 얼굴에 대고 자기가 처가 예촉이나 돌려주는 머슴이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대기업 부장 주말 가치가 얼마인데 처가 산소에 풀이나 깎고 있냐면서요. 제 폭로에 거실은 얼어붙었고 친척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흑빛이 되어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아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어머니 생신에는 친척들 20명 불러다가 한우 갈비찜에 대게 찜까지 내오라고 큰 소리를 치대요. 친척들 손에 양념 묻으면 보기 흉하니까 제가 상 옆에 서서 대게 살까지 다 발라 바치라면서요. 처가 일에는 머슴 타령하던 사람이 와이프를 시녀로 부려먹으려고 해서요. 이젠 안 하려고요. 시녀 노릇 앞으론 대기업 다니는 아드님이 다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이번엔 제가 특별히 남편 카드로 결제하게 출장 뷔페 불러드렸으니 다음부터는 당신이 직접 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모가 먼저 혀를 차며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자네 장인어른 아프시다는데 머슴 타령을 했단 말인가? 처가 무시하고 살면 조상님이 이 생신상 잘도 받으시겠네. 어쩐지 아침부터 와이프가 안 보인다 했더니 자니가 사람을 구박해서 내쫓은 거였구만. 작은아버지 역시 안색을 굳히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도 그래요. 며느리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시녀 취급을 하셨습니까? 장남 대접받고 싶으면 처가에도 도리를 가르쳐야지. 이게 무슨 부끄러운 짓입니까? 실체가 까발려지자 시어머니는 분노로 뒷목을 잡았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돈 250만 원은 날아가고 욕은 바가지로 먹으며 매장당한 것이지요. 하지만 반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엄마가 아빠한테 꼭 친척들 다 계신 데서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신 서류예요. 남편이 봉투를 뜯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남편이 적금 통장을 훔치려다 걸린 홈캠 사진, 그리고 적금을 무단 해지하려다 제지당한 은행 확인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소장까지 첨부되어 있었지요.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채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전세금을 대주려고 적금을 깨려 한 사실, 자식 유학 자금까지 잘라버렸다는 진실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세상에, 자네 대기업 부장 맞아? 자기 여동생 전세금 주려고 마누라 몰래 통장을 훔쳐서 적금을 깨려고 해? 완전 이기적인 인간이구만. 그런 아내를 머슴이니 신년이 부려먹으려고 들었어? 친척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대게와 갈비찜을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내려놓고는 혀를 끌끌 차며 이런 집안 잔치 분위기에는 1분도 앉아있기 싫다며 가방을 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식어가는 음식 더미 속에서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저를 무시하며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가짜 체면이 잔치상 위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생신날 대폭락 사건이 터진 이후 제 스마트폰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보내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대기업 부장입니다. 장남입네 하면서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던 남편의 그 거만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인 비참한 음성만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처음에는 감히 친척들 앞에서 지를 망신 주었다며 적반하장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니 제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자 점점 조급해졌는지 나중에는 애걸복걸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친척들 앞에서 그 정도 망신을 줬으면 됐지. 이혼 소장까지 보내는 건 너무하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동생 전세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취소할 테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를 댁에 살이나 발라 바치는 시녀 취급을 할 때는 언제고 친정에서 30억짜리 상가 건물이 상속수용 자금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어 매일 같이 톡을 보내왔습니다. 예, 아야.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다. 애비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 거칠게 나간 모양인데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장남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넘어가 다오. 네가 없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 가식적인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만약 친정아버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셨고 제 손에 30억짜리 건물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 인간들이 과연 저렇게 고개를 숙였을까요? 아마 친척들 앞에서 저를 천하의 몹쓸 며느리로 매도하며 이혼을 요구했을 게 뻔했습니다. 사람의 급을 나누고 돈과 체면만 줬던 위선자들의 실체를 뼈저리게 확인한 저는 단 한 줌의 미련도 없이 냉정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날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의 모습은 한 달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양복 세트도 어딘가 푸석해 보였고 기고만장하던 눈빛은 초라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남편은 제 옆에 앉은 변호사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25년이야.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앞으로 처가해도 잘하고 벌초든 뭐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 비굴한 주둥이를 바라보며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어? 내 친정아버지가 아파서 벌초 좀 도와달라는데 머슴 타령을 하던 사람이야. 지 여동생 5천만 원 대주려고 내 자식 유학 자금 자르고 대낮에 도둑처럼 서랍 뒤져서
우리 미래가 걸린 적금 통장까지 훔치려 했잖아. 은행 창구에서 나한테 걸렸을 때도 당신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체면 구겼다고 화만 냈어. 그런 당신이랑 내가 무슨 미련이 남아서 대화를 하겠니?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악을 썼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30억 건물 받았다며. 그거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재산이니까 나도 지분이 있어. 재산 분할 제대로 안 해주면 나도 이혼 안 해줄 거야. 그 뻔뻔한 소리에 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남편 앞에 쓱 밀어 넣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법적 대안을 철저히 세워둔 덕에 남편의 억지는 단 1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착각이 심하시네요. 이번 상가 건물은 사모님의 친정아버지가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취득하여 딸에게 특유재산으로 단독 증여한 것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완벽하게 제외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대낮에 아내분과 동의도 없이 공동 재산인 적금을 해지하려 한 홈캠 영상과 은행의 무단 해지 시도 확인서, 그리고 자녀의 교육 자금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적으로 유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변호사의 논리 정연한 서류 폭탄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털썩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제 지분을 온전히 정산받고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내며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집을 넓히려고 모아두었던 적금의 제목 역시 단 1원도 남김없이 제 계좌로 완벽하게 회수했지요. 적금을 깨지 못해 시누이의 전세 인상분 5천만 원을 제때 마련해주지 못하자 시댁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여동생은 오빠가 대기업 부장식이나 되어서 동생 전세금 하나 해결 못 해주냐며 남편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연락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잘나가던 장남이 이혼당하고 재산까지 잃게 되자 매일같이 통곡하며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들이 그렇게 외치던 패밀리의 끈끈한 의리는 결국 돈 앞에서 추악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제 공인중개사 전문 지식을 활용해 서울 근교의 아주 목 좋은 자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매입했습니다. 매달 제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며 땀을 흘리는 시녀도 아니고 남편의 부당한 처사에 가슴을 졸이는 유약한 아내도 아닙니다. 주말이면 대학교 1학년인 아들과 함께 시골 친정으로 내려가 아버지가 정성껏 우려내 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이번 학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망치려 했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당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든든한 자산과 자식의 밝은 미래가 있으니 제 인생의 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늦은 밤중에 전화를 걸어와 횡설수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대기업 부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뭘 하냐? 집에 오면 냉기만 가득하고 동생이고 엄마고 이제 나한테 돈 안 나온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망발을 했은지 후회돼서 미칠 것 같다. 눈물 섞인 그 뒤늦은 참회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단 한 조각의 동요도 잃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차분하게 수신 차단 버튼을 누르고 안락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평생 처가를 머슴 취급하고 아내를 시녀로 부리며 위선적인 체면만 차리던 남편은 자신이 던진 이기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30억짜리 건물주 아내와 든든한 자식을 통째로 잃고 차가운 독신자 아파트에서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과 현실 앞에서 위선을 떨던 자들이 치러야 할 가장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을 지킬 힘을 길러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굴레와 시녀라는 멸시 속에서 벗어나고 나니 제 인생에는 비로소 진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나날들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의 제 일장은 눈부시게 평화롭고 당당합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제 당당한 명함입니다. 작년에 피땀 흘려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친정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대금으로 매입한 서울 근교의 상가 건물 1층에 제 이름을 내건 당당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내 건물에서 임대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수천만 원의 상가 임대료와 안정적인 중개 수익을 보며 저는 자산의 독립이 곧 삶의 독립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제 이름이 석자가 박힌 공인중개사 자격증 액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 건물 소유주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사무실이라 더 믿음이 가네요 하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릅니다. 과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영수증 쪼가리를 던지며 살림하는 여자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 제 성공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을 뿐입니다. 제 아들의 얼굴에도 마침내 환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이지 여동생 전세금을 대주려고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으며 자립심 운운하던 그 대학교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아들은 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참여했습니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아빠 눈치 보며 참았던 거 다 알아. 이제 그런 인간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인생만 생각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 아들의 듬직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희 3대가 평상에 둘러앉아 친정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귀한 유기농 복숭아를 나누어 먹었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은 복숭아 알레르기 핑계대며 마트 황도 통조림만 가식적으로 까먹던 뺀질이었지만 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복숭아의 맛은 달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의 등짝을 두드리며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대신 벌초도 해주고 이제 미국까지 가서 큰 인물이 되어 돌아오겠구나 하시며 낡은 지갑에서 두툼한 용돈을 꺼내 쥐어주셨지요. 돈의 액수를 떠나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족의 온기와 사랑이 제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미국 명문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촉망받는 인재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학비와 체류비를 단 1원의 망설임도 없이 넉넉하게 송금해 줄 때마다 저는 과거 남편의 위선으로부터 내 자식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거대한 승리감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건강을 회복하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의 방학을 맞아 귀국한 아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푸른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구워주신 신선한 도루묵을 먹고 조용한 미술관을 거닐며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럽고도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지요. 딸, 이제야 내 얼굴에 그 옛날 활짝 웃던 모습이 나오는구나. 저 뺀질이 사위놈 밑에서 고생 많았다. 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당당하게 건물주가 되어서 이 애비의 평생 한을 풀어주었어. 고맙다, 내 딸아.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반면 자신이 가진 체면과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오만을 떨던 전 남편은 지금 가장 처참하고 쓸쓸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추악한 적금 도둑질 정황과 강아지 홈캠 영상이 일가 친척들에게 낱낱이 까발려진 탓에 남편은 명절은커녕 집안의 작은 제사에도 철저히 배제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물론이고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친동생마저 돈 5천만 원을 해오지 못했다며 전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고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퇴직금마저 시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상당 부분 뜯겼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장남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노예처럼 착취당하면서도 그게 대단한 체면인 줄 알고 살더니 결국 알거지가 되어서야지 집안의 추악한 이기주의를 깨달은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애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다오 하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를 댁에 살이나 발라 바치는 시녀로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의 인생을 구걸하는 그 위선적인 자태에 단 한 조각의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늦은 밤에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 남편의 흐느끼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조용히 수신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과거 제 슬픔에 단 한 번도 공감하지 않던 인간에게 줄 동정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진짜 봄날은 남이 만들어주는 체면이나 화려한 껍데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심지어 그 이상이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만약 지금 주위의 부당한 대우와 시댁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바보처럼 참고만 있지 마세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기르고 냉정하게 반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당하게 일어선 당신 앞에는 반드시 그 어떤 위선보다 찬란한 인과응보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부자 되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